막말 경영잔으로 치닫던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분위기가 확연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영상 보시고 이슈 따라잡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어젯밤 늦게 진행된 한국당 당권주자들의 TV 토론. 오세훈, 김진태 후보가 황교안 후보를 상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하면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분명히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당시 대행 시절에는 왜 분명히 문제 제기를 안 하셨는지. 탄핵이 부당하냐는 제 질문에 세모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사안에 있어서 과연 세모라고 답변을 하실 수 있는지. 김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OX로 말하는 게 맞습니까?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그러면 수용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저는 앞서 부산에서 열린 한국당 전당대회 세 번째 합동연설회에선 극우 세력에 휘둘린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당 지도부가 관중석 단속부터 했습니다. 야유가 나올 때마다 박수 소리로서 그 야유를 덮어주십시오. 대구 연설회와 비교하면 당 차원에서 고심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관중석을 칸막이로 무대와 분리했고 야유와 욕설을 쏟아내던 김진태 후보 지지자들 자리는 가장 뒤쪽에 배치했습니다. 이 때문인지 막말이나 야유, 태극기 부대의 새 과시가 크게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이슈 따라잡기 돌아왔습니다. 이수희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 한국당 전당대회 합동연설회가 대전 갔다 대구 찍고 부산 간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부산이면 부울경. 예, 거기 사는 거고. 근데 뭐 대전, 대구는 뭐 야유에 뭐 온통 난리가 났었는데. 그게 이제 5.18 그 공청회 그랬죠. 때문에 그 김진태 후보, 당대표 후보를 윤리위에 징계 해부했다라는 것 때문에 처음 시작했던 대전 충남 연설회에서는 뭐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인사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다시 내려왔고. 그리고 근데 부산 분위기가 확실히 확 바뀌었다며요? 예, 근데 이제 대구에서도 좀 걱정을 했었는데 좀 엇비슷한 분위기가 또 났죠. 한 2, 3분 정도 어수선했고요. 그래서 이번 부산에서 합동 연설회는 좀 그 뭐 청원이라 그럴까 그러니까 이런 질서 유지하는 분들도 좀 고용을 했고 그리고 자리 배치도 좀 칸막이를 해서 그러니까 좀 극단적으로 뭐 김진태 후보를 응원하는 사람들을 좀 뒤쪽에다가 자리 배치를 했고, 아예 자리 배치 자체를 좀 이렇게 격리를 시켰군요. 예, 물리적으로는 그런 환경을 우선 조성했는데 좀 도움이 좀 된 거예요? 예, 그럼? 그리고 또 하나는 워낙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맞아요. 예, 여론으로부터 너무 비판을 많이 받으니까 내부에서도 자성 목소리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제가 좀 됐다는 게 그나마 다행입니다. 국민들이 자유한국당 이런 식이면은 정말 미래 없다. 야, 보수 진짜 망해도 정말 더 망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전달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야당의 몫은 대여 투쟁도 있지만 거기에 더불어 더 큰 거는 대한정당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민들께서도 좀 희망이 있는 건데 기억에 남는 건 전당대회의 고성과 욕설, 뭐 탄핵에 대한 입장이 뭐냐, 이런 아주 과거에 대한 얘기들만 나오고 그런 뭐 어수선한 분위기. 그 다음에 저런 거는 한 80년대까지 문화 아닌가요? 그렇죠. 문화에. 80년 이후로는 참 보기 어려운 광경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말 불성사라운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그런다며요. 20년만 집권하려고 했더니 한국당 하는 꼴 보니까 100년 집권 가능하겠다는 얘기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해찬 대표가 100년 이해찬 대표 얘기를 그 얘기 했어요. 했죠. 예, 자유한국당 보니까 20년 아니라 100년 가능하겠다. 처음에 50년 했다가 오만하다니까 20년 물러났다. 지금 다시 100년. 예, 자유한국당 정당대회 딱 돌아가는 거 보니까 20년, 100년 그냥 시원하게. 근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소리냐라는 분위기가 아니라 반응들이 아니라 야 그것도 틀린 말도 아니겠다. 가능할 것 같아요. 한국당 요새 돌아가는 거 보니까 뭐 가능할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한국당의 미래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뭐 늘 좌우 날개가 같이 날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견제하는 세력이 저렇게 사분오열이 되고 전혀 시대에 맞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정말 걱정인 건 나라인 거죠. 자, 그럼 시청자 입장에서 크게 두 가지만 좀 짚어볼게요. 5.18 망언 문제는 아예 그냥 논외로 치자고요. 그건 무조건 잘못된 거니까. 그건 자초한 거니까. 그럼 5.18 이슈는 빼고 박근혜 그늘에서 끝내 못 벗어난다. 이거는 맞지 않나요?
지금 전당대회가 다시 그걸 확인시켜 준 건데 네. 결과는 뭐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2월 27일 날 네. 전당대회 때 이제 1, 2 당대표에서 1, 2, 3위를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각 후보들의 득표 수도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소위 말하는 요즘 말하는 그 태극기 부대라고 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 추종하고 있는 그 세력들이 워낙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침묵하고 있는 내색하지 않고 있는 분들이 더 다수죠. 네, 하지만 네. 목소리가 강한 쪽이 더 지금 합동 연설회나 뭐 아니면 저는 TV 연설회에서 채팅창들을 봐도 그분들이 거의 다 그렇죠. 참여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외부적으로는 마치 자유한국당이 그 세력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예. 지금 착시 현상을 일으킨다는 있다. 거고 예. 거기에 대해서 후보들이 뭐랄까 단호한 입장을 전혀 못 보이고 있어요 지금.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태극기 부대에 대해서 한국당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단절해야 된다가 58%, 포용해야 된다가 26% 이렇게 나오네요. 저는 이제 여론이 저렇지만 당장 당내 지금 분위기는 또 달라요. 당장 표를 얻어야 되는 후보들은 결집력이 제일 세고 네. 그리고 행동력이 있는 그 유권자들한테 예, 그 예. 당원들한테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단호하게 말하는 건 오세훈 후보 정도이고 그렇죠. 다른 후보들은 좀 눈치를 좀 보고 있다라는. 황교안 느낌이 후보는 세모가 있었을 텐데 세모가 없어서 X표 들었다 그랬다며요. 그 질문이 뭐였냐면 탄핵은 불가피했다. 네. 어쩔 수 없었다. OX. 거기에 이제 그 오세훈 후보는 O를 들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 예. 그리고 극복해야 된다. 근데 황교안 그 후보와 김진태 후보는 O를 들었고 김진태 후보가 O를 들은 거는 뭐 그거는 예상이 됐는데 황교안 후보의 논리는 그거예요. 형사적으로 수사가 다 맞춰지지 않았는데 탄핵 결정이 난 것은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네. 헌재 결정을 내가 안 받아들이는 거는 아니다. 뭐 그러면서 세모가 있다면 내가 세모를 들었을 텐데 세모가 없어서 내가 X를 든 거다. 그럼 세모가 없었으면 O하고 X를 동시에 같이 들었어야죠. 같이 들었다가 네. 좀 고민을 하다가 그냥 O를 내려놓고 X를 들었으면은 메시지 전달이 됐지 않았을까요? 왜 그런 순발력이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그런 순발력 애드립은 부족했던 거죠. 맞아요. 예. 아직 그 자, 정치는 무슨 얘기인 줄은 알겠는데 황교안 전 총리 후보 입장에서 세모를 선택하고 싶은 거는 여전히 친박계 표가 아쉽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뭐 본인이 봤을 때 본인의 지금 지지 세력, 지지 기반들이 지지 기반 자체가 그러니까. 친박계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런 상태로 가면은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 그늘을 벗어나기는 현재로서는 좀 어렵다. 이렇게 정리는 가능한가요? 앞으로도 지금 득표 수에 따라서는 앞으로도 그래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깜짝 스타 있잖아요. 저 김준교 청년 최고위원 후보. 야, 한국당 지지도 떨어진다에 500원 건다 올라간다에 500원 건다하길래 저는 떨어진다에 500원 걸었더니 동전을 안 갖고 왔고 계좌 이체 해드려야 되겠네. 제가 졌어요.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의미 있는 포인트는 아니에요. 1.1% 올랐더라고요. 1.1% 의미 있는 포인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감소 추세가 멈췄다라는 거는 좀. 전 어떻게 의외죠. 설명이 됩니까? 뭐 저런 경우에 보통 이제 해석이 나오는 게 그 응집했다 표가 응집했다. 그러니까 그 감소 추세에 대한 위기 의식을 느낀 정통 지지층이 뭐 결집한 거 아니냐 이런 그 평들을 내놓으시는데 저게 지금 오차범위 아닐 거예요. 1.1% 포인트면. 근데 큰 의미는 없지만 감소 추세가 멈췄다는 건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의 저 지지율은 부동의 지지율일 수도 있다. 탄핵 직후에는 물론 20% 아래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지율이 26.3%면은 25%, 26%인 거죠. 예, 저러면 지금 저 참 곤혹스러운 게 내년 총선을 생각을 해보면 저런 그 지지율이기 때문에 이 어떤 그 지각 변동을 일으키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무난하게 갈 수 있는 표. 저 정도 지지율이면 지난 대선 때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받았던 그 수준의 지지율이지 않습니까? 이 지지율과 이 상태를 가지고 내년 총선에 임한다고 그대로 대비를 해봤을 때 모든 후보들이 2등 한다라는 산술적 계산이 나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2등은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그쵸. 대한민국 선거에서는.
그러니까 또 이게 1번, 2번으로 싸우는 거하고 그렇죠. 총선이 치러지는 예, 거하고 다섯, 1번, 예, 2번, 다당제인데. 3번까지 가는 거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또 다른데. 예. 자, 좋습니다. 뭐 이렇게 한국당 전당대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 그늘 속에서 계속 일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전달해드리고 그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경수는 법정 구속되는데 김관진은 실형인데 불구속이다. 이거 변호사로서 그 이 형평의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같은 댓글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건수는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김관진 이 그 전 장관의 경우에는 8,800건 정도 돼요. 애초에 예. 뭐 의혹이 제기됐던 거에 비하면 1.1%입니다. 과연 그 다음에 그 댓글이 내용이 이게 뭐 2012년 예. 그 대선 때의 댓글이라서 군인은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되는데 그 정치에 관여했다라고 해서 기소가 돼서 뭐 다른 사건들도 같이 한 두세 개 더 유죄가 되면서 2년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1심 법원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구속 적부심에서 네. 불구속 그 재판을 천명했기 때문에 1심 재판부터 따르겠다라고 해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같은 댓글인데 왜 그 김경수 지사는 법정 구속이고 김관진 전 장관은 왜 불구속이냐?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라는 비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국민의 언어로 일반 국민의 언어로 제가 질문을 좀 드리자면 댓글 공작이라는 게 김관진 전 장관이 한 거는 정규군을 동원한 댓글 공작이었고 김경수 지사에 대한 판결문에 따르면은 민간 용병을 고용한 댓글 공작이었기 때문에 댓글 공작이라는 성격은 같은 거고 숫자는 별 관심 없으니까 빼고 한쪽은 법정 구속, 한쪽은 끝까지 한번 다퉈봐 불구속. 요 형평에 대한 볼멘 소리가 여권에서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래서 이제 형평성 얘기를 하면서 그 전에는 이제 그 홍준표 경남지사 그러네요. 예. 그 사건하고 돼서 왜 불구속이었는데. 그때는 도정 공백을 막는다라고 하면서 불구속을 했느냐라고 해서 이제 그 김경수 지사의 그 법정 구속에 대해서 계속 지금 형평성 논란이 계속 그러니까 이 형평성을 문제 삼아서 제가 보기에는 보석 신청을 해서 보석의 허가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닌가 김경수 싶습니다. 지사의 보석 허가 요청이 계속될 것이다. 예, 그래서 보석으로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 다른 그 사건들과 더불어 봤을 때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라고 될 것 같은데 법적으로 그게 보석의 요건이 되기는 합니까? 형평성 제기가? 보통은 법정 구속이 된 그 사건에서 그 심이 바뀌었다. 그래서 1심에서 2심 갔다고 해서 그 사이에 사정 변경이 없는데 보통 보석 허가는 잘 안 나오거든요. 이례적인 거긴 한데 현직 도지사라는 면이 이제 2심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봐야 되겠습니다. 결과가 궁금하긴 하네요. 김경수 지사는 현직 도지사니까 보석시켜달라. MB는 아프니까 보석시켜달라. 뭐 이런 병보석이라는 거는 또 따로 있습니다. 예, 별개 문제긴 합니다만 아파서 나는 좀 보석 좀 시켜달라 뭐 이런 주장. 자, 결과 좀 지켜보죠. 좀 여론을 뜨겁게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참 정답이 없고 조심스럽긴 한데 안희정 지사 부인 민주원 여사가 이 사안의 본질은 미투가 아니라 불륜이다. 김지은 씨는 피해자가 아니고 내가 피해자다. 근데 왜 내 말은 안 믿어주냐. 계속 지금 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둘이 연애를 한 거다. 그 증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SNS 서로 주고받았던 메신저들로 주고받았던 거죠? 뭐 텔레그램 뭐 이렇게 주고받은 문자들을 또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 주장이죠. 저는 민주원 씨의 주장인데 재판 과정에서 지속적인 주장이었죠. 예. 근데 1심에서는 그게 받아들여졌고 2심에서는 배척이 됐고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주원 씨가 저렇게 이제 본인의 답답함, 뭐 나름의 억울함 그런 것을 갖는 거는 저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근데 저것이 이제 SNS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공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단순한 어떤 그 뭐 소회라든가 감정이 아니고 그 증거를 제시를 하면서 또 주장을 하고 있고, 근데 그것이 그 김지은 씨 입장에서는 2차 가해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요소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3심이 지금 그 대법원 상고를 했으니까
좀 저런 공개적인 발언은 좀 자제하는 네네. 것이 어떤가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만 딱 한 가지만 좀 짚고 가자면 김지은 씨가 수행비서를 하다가 정무수석으로 이 자리를 옮기게 됐을 때 주장대로라면 지속적인 성폭행을 가하는 가해자로부터 오히려 보직이 바뀌었으니까 멀어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울고불고 막 그거를 하소연을 하는 걸로 미루어서 김지은은 피해자가 아니다라는 민주원 여사의 요 주장, 사실관계만 놓고 봤을 때 법적으로 요 대목이 인용됐을 가능성은 없었습니까? 이 민주원 씨 어제 그 2차 SNS에 올린 글을 저도 봤는데 그 글에 대해서 김지은 씨 측에서 재반박도 가능한 거였어요. 저희가 봤을 어떻게 때는. 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수행비서에서 정무로 자리를 옮기는 거에 김지은 씨가 했다는 이제 다른 사람한테 보낸 그런 그 카톡 문자에 보면 내가 버려지는 거, 이용당하다가 버려지는 게 아닌가 두렵다. 뭐 퇴출 수순으로 본인은 인지를 했다. 그렇게 반박을 하는군요. 그게 이제 9월 달부터더라고요. 9월 달에서 12월까지 그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문자들인데 앞서 3차례의 그 뭐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고 하는 지금 2심에서 유죄가 나온 그 사건 그 전에 안희정과 김지은이 주고받은 문자는 없어요. 네. 저는 그게 외려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때 1차, 2차, 3차 그때의 상황은 알 수가 없는 거죠. 뭐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보면 뒤에 주고받은 문자를 통해서 앞의 사건에 대해서는 그랬지 않았겠느냐라고 추정하는 게 1심인데 2심은 그런 방식을 취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은 정말 어려운 사건입니다. 기존 판례대로 하면은 사실 유죄가 나오기 쉽지 않았던 사건. 변호사시니까 이 질문을 많이 받으실 텐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대법원 가서 이거 뒤집힐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거 체부에 대해서 지금 이제 형사소송법이랑 형법을 위반한 게 있느냐를 따질 거거든요. 저는 뭐 그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아주 없는 사건은 아닌 것 같아요. 아주 없지는 않다. 이건 끝까지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도 그래서 여론의 관심을 갖고 있는데 자 피해자 김지은 씨도 피해자고 민주원 여사도 피해자인데 두 분 다 여성이고 여성 단체는 2차 가해를 하지 말라고 지금 김지은 씨를 두둔한다라고 알려져 있고 민주원 여사는 그 부분을 지금 항의하고 있고 아이고 뭐 더 이상 얘기하기에는 대법원 판단을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이 사건. 알겠습니다. 자, 잘 들었습니다. 이 변호사님 감사합니다.